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11페이지 중개대상물 정리. 요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판례 태도 분양권, 입주권, 세차장, 구조물, 대토권, 권리금 이거 정리 꼭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중개대상물 정리 이 표의 내용 해당하지 않는 것을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해당하지 않는 거.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보는데 중개사물 이 법정 중개사물 5가지고요. 이거에 해당돼 있을지라도 요건이 사적인 거래가 가능해야지만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그러면 사적 거래가 불가한 물건은 안 되는 거죠. 중개할 수 없으니까. 그럼 사적 거래가 불가한 물건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가 소유한 재산, 국유재산이죠. 다음에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입니다. 이게 공유재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국공유재산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국공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눠지는데 이 행정재산 전부 다 안 되는 거고요. 일반재산도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제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정리를 하는데 먼저 금전 안 된다고 그랬죠. 뭐 가식의 수목 이게 수목의 집단은 일단은 등기가 된 것이나 명인 방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고 가식의 수목은 임시적으로 심어놓은 수목이죠. 안 됩니다. 다음에 선박, 건설기계, 항공기 다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5가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공유재산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시청, 청사, 청와대입니다. 이거 다 안 되는 거죠. 나아가 문화재, 보존재산이죠. 경복궁, 창경궁 안 되는 거고 이거 채굴되지 않은 광물 엄청 잘 묻거든요. 밑채굴의 광물은 내 땅 1m 밑에 금 한 톤이 있었다. 이거 내 거다, 국가 거다? 국가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채굴되지 않은 광물 안 됩니다. 그 다음 바닷가, 자연 곡물로서 국유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도, 무주부동산이에요. 무주부동산은 민법에 국유로 한다고 돼 있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온천수, 물이에요. 그 다음 포락지, 공시법칙이나 들어봤어요? 이 포자가 물포자예요. 락자는 떨어질 락자예요. 그러면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사건이 소멸한 토지죠. 이게 포락지인데 이게 하천 주변의 땅으로서 하천이 범람함으로써 이게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럼 사건이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포락지는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것들 위주로 기억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이렇게 사법상 거래가 가능하다면 공법상 제한이 있는 중개사물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입니다.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예요. 될까 안 될까요? 되겠죠. 사법상 거래가 가능하다면 사적 거래가 가능하다면 공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다든가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예요. 모두 되겠죠. 그 다음에 사법상 제한이 붙어 있다. 즉 가압류가 된 아파트,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아파트,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아파트예요. 모두 되겠죠? 사는 놈이 다 바보죠. 그러니까 되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이제 중개 대상 행위가 되느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중개 대상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중개할 수 있어야 돼요. 중개 개입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럼 중개 개입이 불가한 행위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상속이라는 걸 중개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증여는 주는 것 자체를 얘기해요. 개입 여지가 없죠. 경매도 중개할 수 없겠죠. 그다음에 점유, 사실상의 지배예요. 이런 거 중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중개 개입이 가능해야지만 중개할 수 있다. 그럼 중개 대상 행위는 대표적으로 매매 교환 임대차가 있고요. 저당권 설정이, 지역권 설정이, 저당권 이전 행위, 전세권 설정이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중개 대상 행위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내려가서 중개대상 권리가 되느냐. 중개대상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개대상물의 성립이 가능해야 되고 이 권리가 이전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부동산 임차권 모두 됩니다. 되는데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질권이 빠져 있죠. 물권 중에 질권이 빠져 있는데 우리 민법상 질권은 동산이나 권리에만 성립합니다. 그러면 동산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동산 질권이에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민법의 시험 범위를 중개법이 정하고 있죠. 맞잖아요. 질권이 빠졌다며요. 왜 빠졌다고요? 중개대상 권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민법을 아무리 잘해도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죠?
확률은 높아졌는데 받을 수는 없어요. 2차를 통과해야 되죠. 그럼 2차를 통과하자면 무슨 과목을 잘해야 된다? 중개법을 잘해야 되고, 맞죠? 예. 그럼 시험 범위도 중개법이 정하고 있고, 자격증 받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중개법을 잘해야 되니 이 시험의 가장 메인 과목은 중개사법이지. 농담 아닙니다. 진담입니다, 이거. 제가 중개법 선생이라 그런 게 아니고 중개법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근데 나한테 찍히면 영원히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분묘기지권은 권리 자체가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이지만 이전성이 없어요. 분묘기지권은 이장을 하는 순간 바로 소멸해버려요. 그러니까 분묘기지권 이전성이 없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광업권은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권리죠. 그럼 미채굴의 광물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럼 미채굴의 광물을 채굴하는 권리인 광업권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업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이런 것들 다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것들 위주로 계열해 줍니다. 됐죠? 이 정도만. 자, 그래서 중개사 사문에 관한 내용을 다 봤어요. 그럼 이제 넘어가실까요? 나머지 판례들은 권리금을 제외하고는 이제 천천히 하면 돼요. 자, 이제 챕터 2 공인인증사 제도로 들어갑니다. 작년에 공인인증사 제도를요 2문제를 다 냈어요. 이 공인인증사 제도에 대해서는요 그 공인인증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공인인증사 시험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정책심의위원회 냈다가 시험제도 냈다가 정책심의위원회 냈다가 시험제도 냈다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냈었는데 작년의 순서가 일단은 그 시험제도를 낼 차례였거든요. 근데 정책심의위원회까지 같이 냈어요. 그래서 2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작년에. 자, 그럼 시험제도 보겠습니다. 그 시험의 원칙적인 시행기관이 누구냐 문제인데 시험의 주관처가 어디냐 문제예요. 그럼 시험의 주관처는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 4조 1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 별 표시가 돼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칙적인 시험 시행기관이 바로 시도지사예요. 그럼 시험이 시도별로 시행되다 보면 시험 수준이 서로 안 맞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이분이 직접 시험지를 주장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국장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국토부 장관 앞으로 제가 국장이라 부를 거예요. 공인인증사 정책심의의 의결을 먼저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고. 근데 시도의사나 국장이 지금 현재 시험을 직접 시행하고 있지는 않죠. 이걸 위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시행처가 문제인데 위탁 시행은 공기업이라든가 준정부기관, 그다음에 공인인증사협회에서 위탁 시행이 가능해요. 이 공기업은 토지주택공사를 염두에 둔 거고요. 토지공사. 그다음에 여기 준정부기관은 산업인력공단을 염두에 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현재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협회도 시험이 위탁될 수 있죠. 그럼 시험이 협회 위탁됐다. 시험이 어려워진다, 쉬워진다.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죠?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이게 이번에 예전 공고하면서 상대평가 할 거냐 안 할 거냐 발표 안 됐죠. 예전 공고 했어요. 지금 지난 2월 25일인가 24일 날 나왔어요. 예전 공고가 나왔는데 예전 공고할 때 상대평가 하겠다 안 하겠다 언급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래갖고 아마도 확정 공고할 때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상대평가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죠? 저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협회는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시험을 가져가려고 많이 애쓰는데 그럼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시험이. 그래서 어쨌든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 되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죠.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죠? 상대평가 되면은요 유학집으로 수업하기 힘들 거예요. 유학집으로. 왜 그러냐면 상대평가 되면 시험 문제를 아무리 어렵게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거든. 상대평가 해버리면. 맞잖아요. 어차피 등수대로 합격시키니까. 그죠? 시험이 어려웠던 쉬웠던.
그때 이제 상대평가 되면은 이 판도도 완전히 바뀔 겁니다. 판도가 완전히 바뀌니까 강의를 기법을 바꿔야 돼요, 다. 그러니까 시험에 요즘은 자주 나오는 것만 하잖아요. 저도 강의 내용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내는 것들, 뭐 10년에 한 번 정도 내는 것들을 아예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냥. 그 찍어버리라고 그러죠, 그냥. 근데 이제 상대평가가 되면요, 그런 부분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평가가 되면 모든 부분을 다 다뤄야 되거든. 그러니까 딴 사람이 안 한 걸 내가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빛이 나거든. 아닌가? 그래도 얼굴에 빛나고 있죠, 지금. 자, 그러면 내려갑니다. 공인인사 정책심의위원회인데 이제 시험에 대하여 이제 전반적인 사항을 여기서 결정하는데 지금 그 공인인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국토교통부에 현재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근데 이거 필수 기관이 아니라고 돼 있죠. 임의기관. 그럼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둔다였는데 이걸 둘 수 있다로 바꿔놨어요. 누가 바꿔놨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거 바꿔놨습니다. 그래갖고 국토교통부에 공인인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가 아니에요. 둘 수 있다.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그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는데 그럼 위원회니까 구성이 일단 위원장이 있을 테고 위원이 있겠죠. 그럼 위원장을 누가 하고 위원회 임명위치를 누가 하는지를 꼭 구분해야 되는데 위원장은 국토부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는 차관이 2명 있거든요. 국토부 1차관이 당연직으로 합니다.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하고요. 위원회 임명위촉은 국토부에 설치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위촉이에요. 그럼 이거 위원장이 임명위촉을 하는 게 아니죠. 위원을. 그래갖고 이제 국토부 장관이 임명위촉을 한다. 그 점을 주의를 해주시고요. 이때 위원회 수는 항상 위원회 수 따질 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합니다.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18로 기억하세요. 뒤에서 19명이 나오기 때문에 7명, 11명 더하면 18이죠. 18로 기억. 그러니까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8. 그리고 이제 부동산 금융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을 하는데 임기. 이거 임기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위원을 지휘하고요. 임기 몇 년으로 한다? 2년. 그러니까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라고 감 잡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제척 대피 회피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배우자 관계가 있다든가 친족 관계가 있다든가 또는 그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적이 있다, 대리한 적이 있다, 감정을 한 적이 있다,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다. 모두 관련돼 있죠. 그러면 그 위원은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면 돼, 안 돼요? 안 되겠죠. 이걸 제척사유라고 해요. 제척사유. 그러면 제척사유에 해당된 위원은 당연히 안건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돼요. 이걸 회피라고 그러죠. 회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당사자는 저 위원은 관련돼 있으니까 빼주세요 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걸 DP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어 참고해 두세요. 안건에 위원이 관련돼 있다. 이게 뭐라고요? 제척사유. 제척이고 제척사유에 해당된 위원은 그 안건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죠. 이것을 회피. 스스로 회피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안건의 당사자는 저 위원 빼주세요 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 한다? 기피. 기피. 거기 그래갖고 그 13페이지 지금 간사 바로 위에 동그라미 4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회피하지 아니한 위원이에요. 자를 수 있죠. 누가요? 국장이. 국장이 이때는 해촉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임명권자니까 국토부 장관이 해촉할 수 있어요. 위원장이 아닙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다음 이제 간사는 국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한 명이 지명이 됩니다. 위원장 중에서 이제 지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의사항 이해를 꼭 해두시는데 요 심의사항. 그럼 여기 심의사항이라는 것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먼저 시험 등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그러면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 시험에 대한 사항을 여기서 결정했어요. 그럼 시도의사는 이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시도의사는 팔로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만 시도의사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거기 밑에 동그라미 쳐 있죠? 진하게 써 있어요. 이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는 시도의사가 이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죠? 팔로우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중개업 육성, 중개보수 변경,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이게 보증 설정 금액인데 여기서 상향 조정한다. 그럼 여기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중개보수 변경하는 사항을 여기서 심의했어요.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런 규정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등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만 시도의사는 팔로우하라. 이 규정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기타 그 옆에
쬐끄맣게 다 써 있죠. 기타 심의의결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는 여기 의결을 먼저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데 당연히도 시험을 생략하잖아요. 그럼 여기 의결을 거치게 돼 있고 나아가서 상대평가를 들어간다. 선발 예정인을 공고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요. 나아가 기피. 그러니까 만약에 저 위원 빼달라 하고 기피 신청 들어가면요.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참고해 두세요. 심의 의결사항 눈으로 익혀두세요. 일단.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럼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위원회니까 당연히 재적위원회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겠죠. 당연한 일이고 위원장이 그럼 위원회를 소집하는 거예요. 통지해야 되겠죠. 며칠 전? 7일 전. 7일 전. 7일에 동그라미 쳐놓고 통보를 해주게 돼 있고 다만 긴급사유가 있는 때는 전날까지만 통보하면 됩니다. 긴급사유가 있다면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요.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럼 그 정도인데 여기서 한 가지 해볼까요? 여기 위원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제1차관. 1차관이 당인제가 한다고 그랬죠. 여기 그럼 부위원장이 없죠. 그럼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때 누가 직무를 대행하느냐? 위원장이 지명한 의원이 있죠. 위원장이 지명한 의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그죠? 이 정도 이제 감 잡아두시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공인인사 정책심의를 다 받고 이제 내려갑니다. 응시 자격. 그럼 응시 자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응시 결격이란 말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결격이란 말은 응시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죠. 2명은 시험을 못 봅니다. 공인인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시험 부정행위자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를 못합니다. 이게 그러면 자격 취소되고 3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우리 운전면허 시험 취소됐어요. 운전면허증 취소가 됐다. 몇 년 시험 못 본다고요? 1년. 1년 못 보죠. 우리 몇 년? 3년이나 시험을 봐요. 3년이나. 그래서 3년 동안은 무려 시험을 본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컨닝하다 걸렸어요. 부정행위자죠? 대리시험보다 걸렸다. 부정행위자요. 이자는 무려 몇 년? 5년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행위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시킵니다. 그러면 이 둘을 제외하고는 성별, 연령, 학력, 국적의 불문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성년자 응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전과 사실이 있어요.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돼요. 이게. 그래서 지금 미성년자 전과 사실이 있다. 모두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는 내용인데 이게 결격 사유자들이 있거든요. 파산자 시험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모두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라고 낸 거예요.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OX 5죠. 자격 취득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공인중개사. 그러면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어요. 자격 취득자가 될 수 있죠. 그럼 딱 빼고 그걸 다 빼버리고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알아두셔야 되죠? 알았어요. 시험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야는 중개보조는 될 수 없습니다. 요걸 다음 주에 공부해요. 그리고 그 밑에 주의하고 써 있죠? 이거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면 알아보실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2명이 못 본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여기서 참고 미리 말씀드리고 하는데 이거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봅니다. 근데 경기도지사 또는 인천광역시장에게 자격 취소했어요. 이분이 제주도 가서 시험 보면 안 되죠. 그럼 동네방네 소문 다 내거든요. 그럼 자격을 취소한 시도지사예요. 자격을 취소한 시도지사는 5일입니다. 5일 내 그 사실을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시행 기관장이 국장 또는 시도지사죠. 그러니까 모두 동네방네 소문 다 내는 거예요. 이건 저 뒤에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자격을 취소하면 동네방네 소문 다 냅니다. 며칠 내? 5일. 5일 내 다 내게 돼 있어요. 다음 시험 부정이자. 야도 동네방네 소문 다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자의 시험은 무효 처리하고 당연히 무효 처리합니다. 무효 처리하고 시험시행 기관장이
다른 시험 시행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다 통보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자는 5년간 응시하기를 다 정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응시 결격 기억을 해 두시고요. 2명은 못 본다. 자, 이제 시험 시기로 내려갑니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 의결을 거쳐 당해년도 시험을 치르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있잖아요. 1회 시험이 언제 있었다고 했어요? 1985년. 근데 우리가 지금 34회를 대비합니다. 34회가 2023년이죠, 지금. 이렇게 돼요. 그럼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이거 38년 아니에요, 지금. 맞죠? 그럼 38년인데 시험이 38회가 아니에요. 그럼 매년 치른 건 아니네요.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 7, 8, 9회였죠. 이때는 2년에 한 번 치렀어요. 95, 97, 99가 됐고요. 그리고 이때는 상대평가였어요. 그래가지고 99년 이후에 매년 시험을 치르면서 절대평가로 쫙 돌았지. 그러면서 이제 이 자격시험 제도가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그때서부터 이게. 그리고 이제 12회 때 그때 이제 산업인력공단으로 시험이 이탁이 됐고 그때까지는 국토부에 직접 했어요. 그때 단 공교부에서. 그랬다가 12회 때부터 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갔다가 15회 때 무리를 일으키는 바람에 난이도 조정에 실패했지. 그래가지고 15회 때 23만 명 출원했다가 전국적으로 1200명 합격하고 우수습으로 합격했어요. 전국적으로 23만 명 중에 1200명. 그러니까 0.5%밖에 합격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1% 단위 0.5%. 그래갖고 15회 시험을 다시 보게 돼요. 그리고 15회 시험서부터 18회 때까지 토지공사로 넘어갔어요. 시험이. 그래갖고 넘어갔다가 다시 19회 때부터 지금 현재 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시험은 지금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게 돼 있죠. 1회 이상 시행이고 그래서 이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당해년도 시험을 치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시험을 1년에 2번 본 적이 그럼 있다 없다? 있다. 15회 추가와 16회가 같은 해 있었어요. 15회 추가 시험은 2005년도 5월 달에 있었고 16회 시험은 그해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16회 때부터 그때서부터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이었죠. 그때는 10월 달에 보게 된 거예요. 시험을. 원래 9월이었죠. 9월 셋째 주.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때가 저는 제일 좋았습니다. 9월 셋째 주 일요일 날 시험을 봤으니까 9월 달에 시험을 보고 그동안 못 놀았다는 거. 한 달 반을 넉넉히 쉬지. 딱 쉬고 11월 달부터 전학원이 일제히 다 출발했죠. 다. 11월 달부터. 근데 지금은 10월 말에 시험 보죠? 10월 말에 시험 보고 11월 달 바로 출발이야.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게. 자, 그러면 시험 방법. 시험 방법은 그냥 뭐 요거는 알아만 두자고요. 지금 1차 시험, 2차 시험인데 구분 시행이 원칙이다? 동시 시행이 원칙이다? 구분 시행이 원칙이에요. 그럼 1, 2차 구분 시행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1차 시험을 보고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시험을 시행한다는 얘기죠.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시험을 1, 2차를 구분하되 동시에 볼 수 있죠. 이거. 그래서 동시에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분 시행할 때는 원칙이 어떻게 되냐면 1차는 선택형, 2차는 논문형이에요. 근데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잖아요. 그럼 동시에 시행하면 이때는 구분하되 1차 시험의 방법으로 2차 시험도 치르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1, 2차를 같은 날에 지금 보면서 2차 시험도 논문형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선택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주관식은 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에 1, 2차를 따로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다 같이 봤죠. 같은 날에. 이게. 그러면 시험을 동시에 시행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1차 시험에 불합격했어요. 그럼 2차 시험은 어떻게 된다? 무효 처리죠. 무효 처리하니까 결국 불합격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의 방법을 봤고 시험 면제. 1차 시험에 합격했거든요. 그럼 1차 시험을 한번 면제해 주죠. 이거 다음 연도 시험이다. 다음 회 시험이다. 다음 회예요. 1년에 시험을 2번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회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33회 때 1차를 합격했습니다. 근데 34회 시험에서 1차를 면제해 주는데 34회 시험에서 응시를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 35회 때 면제해 주나요? 아니죠. 본인의 응시 여부와는 관계없이 다음 회
시험이 하나 1차 시험을 문제하고 끝냅니다. 됐죠? 이 정도. 죄송한 얘기지만 제일 위험한 분이 누구냐면 2차만 보신 분들 중에 가장 위험한 분이 누구냐면 예를 들어서 1차를 7월 달쯤 나왔어. 학원에. 그래갖고 7월 달에 나왔으니까 1차만 한 거야. 그래갖고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운이 좋게 7월 달에 나와갖고 1차를 합격했어. 2차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2차를 생으로 하는 거죠, 지금. 들어본 적이 없어, 2차를. 들어본 적이 없죠. 이분이 가장 위험해. 왜 그러냐면요. 이분은 1차가 되게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10시간 공부한다고 가정했을 때 1차에 투자하는 시간이 7시간이에요. 2차 과목은 우리 과목이 있기 때문에 3시간 정도에 끝내버립니다. 다. 대부분의 수험생이 이렇게 해요. 다.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1차가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목이에요. 단기간에 완성되는 과목이 절대 아니에요. 1차는. 시험 볼 때까지 속을 새길 거예요. 여러분들. 불안해할 겁니다. 1차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제 합격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감에 충만돼 있는 거지. 그래갖고 2차 과목을 5월 달이나 한 6월 달쯤 나와. 내가 7월 달에 와갖고 1차 합격했는데 2차 그거 못이라고. 중개법도 되게 쉽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것만 잘하면 되지 뭐. 그래갖고 6월 달쯤이나 7월 달쯤에 나옵니다. 아주 코피 터지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대충대충 하는 거야 그냥. 중개법 들어가니까 만만하거든. 그러니까 대충대충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불합격해요. 불합격합니다. 이런 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불합격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3년차로 들었죠. 3년차. 수험기간이 3년차로 접어들었어요. 3년차에서 합격 못했다. 그러면 4년차는 안 나와 이제. 안 나옵니다. 진료갖고 안 나와. 이게. 그랬고 이제 또 1년간 쉬었죠. 그러면 이제 또 충전이 된 거야. 공부했던 게 아깝지. 그리고 이제 5년차 나와. 그래갖고 5년차에 끝냈다. 그럼 참 다행인데 못 끝냈다. 이제 7년차. 그 다음 10년차로 가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갖고 10년 동안 자격시험 공부하고 있는 거야. 겁나죠. 근데 뭐 이 자리에 그런 분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혹시 인터넷으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빨리 학원 나오세요. 나오셔갖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학원 쪽에서는 2차생들 거의 다 이제 합격을 시키는데 요즘 이제 불합격생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2차를 학원에 나와서 했는데 불합격했다. 그분은 그 시험과 인연이 안 된 거예요. 저는 인연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험과 내가 인연이 닿아야 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막판에 가서는 눈빛 보면 알아요. 저분은 내년에 안 볼 뿐. 이분은 내년에 볼 뿐. 이제 눈빛 보면 대충 느낌이 오는데 우리 학원이 물론 합격률이 이제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건 내가 인정을 해요. 아니 우리 팀장이 그렇게 들들들 볶아대는데 합격 못하면 뭐 이상한 거지. 이게. 근데 어쨌든 합격률이 타 학원에 아예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데 다른 학원에서 내가 막 자랑합니다. 내가 나간 학원 중에 합격률이 86% 되는 데 있어. 안 믿어? 안 믿습니다. 그런 데가 어딨냐고. 네가 와서 해봐라 거기 얼마나 복귀는 나. 네, 그냥 그러거든 이게. 그러니까 팀장이야 들들 볶아먹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학원이 이제 합격률이 높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고 있는데 그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 이런 분들 혹시 있으시면 꼭 반드시 학원에 얼른 나오셔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은 뭐 걱정 안 하고 이제 잘 따라오시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시험 연재에 관한 사항을 다 말씀드렸고요. 내려갑니다. 출제위원은 이건 이제 시험 문제 출제, 선정, 검토, 채점을 담당할 자예요. 이게 현재 문제 출제 방식이 문제 은행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과목별로 다수의 출제위원이 위축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출제자가 있고 선별자가 있고 채점자가 따로 있어요. 다. 그래갖고 이제 시험의 신뢰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시험 문제 유출 등으로 신뢰도를 저하시켰다. 위축 금지해야 되죠. 몇 년? 5년. 5년만 기억해 두시고요. 저는 출제위원으로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겠죠. 제가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리해져요. 제 스타일 아실 테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시험의 공고인데
시험 공고를 지금 2번 나오는데 이미 1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략상 공고가 있고 세부상 공고가 있는데 이게 산업인력공단은요, 계략상 공고를 예정 공고라고 부르고 있고 세부상 공고를 확정 공고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계략상무는 매년 2월 말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 2월 24일인가 25일 날 계략상 공고가 나왔어요. 이때 시험의 일시와 시험의 방법을 공고하거든요. 그래갖고 시험의 일시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10월 28일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보고요. 시험의 방법은 1, 2차를 동시에 시행하는 걸로 현재 공고가 돼 있습니다. 그럼 확정 공고가 다시 나오는데 이거는 시험 시행 전 며칠? 90일 전까지예요. 그러면 10월 28일이니까 역산을 해보면 7월 말 정도, 그러니까 이제 보통 7월 25일 정도 있죠? 이 정도에 지금 현재 세부상 공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시험의 방법, 그다음에 시험의 일시, 나아가서 이제 응시 수료 이런 것들 전부 다 공고를 같이 해줘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럼 공고는 어디다 하게 되냐면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는 반드시 공고를 해놓게 돼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 그 홈페이지 큐넷이죠. 거기에 이제 공고가 돼 있죠. 현재. 자, 그럼 이제 시험 공고 이 정도도 이해해 두시고 다음에 이제 응시원서를 여러분들이 8월 초순에 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8월 초순에 응시원서 이제 인터넷 접수만 허용하는데 우리 학원에서 이제 전부 다 대행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 응시수를 냅니다. 응시수료가 지금 작년까지 1, 2차 동차생은 28,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응시수료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관이기 때문에 시도 조례, 즉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응시수를 내는 게 원칙인데 다만 시험을 국장이 직접 시행한다. 그러면 국장이 정하는 수를 내게 돼 있고 시험을 지금처럼 위탁 시행을 한다. 그럼 위탁 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권의 수를 냈는데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산업인력공단이 정하는 수를 내는 거예요. 작년에 1, 2차 동차생이 28,000원이었어요. 근데 이때 응시의사를 철회했잖아요. 그럼 반납 규정이 반환해 주는 규정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그 반환 규정은 그 괄호 속에 지금 써 있는데 접수 기간 내 접수를 취소했잖아요. 그럼 전액 환불해줘요. 전에 접수 기간 내 접수를 취소하면 응시원서 냈는데 내가 만약에 10월 28일 날 일이 생겼고 시험을 못 보게 됐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하면 전액을 다 환불하고요. 접수기간 마감됐죠. 일주일 내에 접수를 취소했다. 이때는 7일 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이때는 60% 돌려줍니다. 그 다음 날서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이에요.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시험일 10일 전까지 만약에 응시의사를 철회했다. 그러면 이때는 50%는 돌려받아요. 그럼 10월 28일 날 시험을 보니까요.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가 10월 18일 밤 12시에요. 밤 12시까지 취소를 했다. 그러면 50%는 돌려받습니다.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자, 그러면 그 정도. 근데 응시수로 반환에 대한 규정은 여러분들 그 수험표 있죠? 수험표. 수험표 뒤집으면 써 있어요.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 이 부분 아주 잘 묻죠. 자격증 교부에 대한 사항 잘 묻는데 이거는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원칙적인 시험 시행기관이 시도지사니까.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교부하고요. 이거는 합격자 공고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합격자 공고 언제 한대요? 11월 29일이에요? 11월 30일인가 11월 29일이에요. 이때 합격자 발표하는데 이때로부터 한 달 내주게 돼 있어요. 자격증 교부. 이게. 그래서 자격증 교부는 정확하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응시원서 8월 달에 낸다고 그랬죠. 응시원서 낼 당시에 내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지사가 줘요. 그럼 응시원서 내실 때 내가 인천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었다. 그러면 인천시한테 받으신다는 거죠. 그 이후에 내가 서울시로 옮겼다 또는 경기도로 옮겼다 하더라도 나는 인천시장한테 받아요. 응시원서 낼 당시에 시도지사 이자가 준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그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증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자격증을 준 자만이 나에게 자격증을 준 시도지사만이 내 자격을 취소하고 정지할 권한을 갖고 있어요. 기억해 두세요. 내 자격을 취소하고 정지할 권한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만 있다고요. 중기업을 어디 가서 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어디 가서 해도 상관이 없는데 내 자격을 취소하고 정지할 권한은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만 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자격증을 만약에 분실했어요. 그럼 분실하게 되면 재교부 신청해야 되겠죠. 그럼 재교부 신청할 때는 당연히 수수료를 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 11월 말에 합격자 발표가 되면 12월 한 초순? 12월 초순 정도 되면요.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 있죠? 여기 가서 자격증 찾으시면 돼요. 글로 보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빨리 받고 싶은 분은 그 인천시에 사신다면은 인천시청 구월동에 있죠. 거기 다녀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김포에 살고 계시다 그러면 경기도에 살고 계시면 경기도청을 다녀오시면 됩니다. 그럼 가서 받아도 돼요. 이게 물론 요번 택배 배송도 된다면서요? 택배 그것도 된다 하대.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자격증 대여 사칭 금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출제 빈도가 지금 표시가 많이 돼 있죠. 잘 묻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재를 위주로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자격증을 빌려준다 대여, 양도한다 다 금지예요. 그러면 아드님이 자격을 취득해서 아버님께 중개사무소 열어줍니다. 대여다 아니다? 대여다. 그 다음에 남편이 취득하여 서로 하여금 사무실 열어줍니다. 이것도 안 되죠. 그러면 대여는 유상, 무상을 따지지 않는다. 이때 동일시대 내의가 다른 사람에게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하게 합니다. 그러면 A 공인중개사가 B라는 자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업무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대여와 똑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금지입니다. 그러면 양도 대여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하게 했잖아요. 이때는 자격 취소해야 되죠. 자격 취소에 1-1로 처벌합니다. 그리고 양도 대여한 자 받은 자 있죠. 이자를 신고 고발하면 뭐 준다? 포상금. 꼰질름은 건당 50만 원 포상금 나갑니다. 양도 대여한 자 받은 자. 자, 그러면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사칭 금지가 있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유사명칭 사용 금지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했다. 이걸 저는 자격 사칭이라고 부르고 있고 공무원 사칭하면 안 되듯이 자격 사칭은 모두 금지가 돼 있죠. 그럼 자격 사칭자 아닌 자는 1-1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사 유사명칭을 사용했다. 그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요. 출판, 명함, 간판 어느 곳에도 공인중개사란 말을 쓸 수가 없다. 쓰게 되면 1-1로 처벌해요. 그럼 거꾸로 해석하면 공인중개사인 자는 자격증이 있는 자는 중개업에 종사하든 안 하든 공인중개사란 말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어요. 내가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명함 팔 때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 하고 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싹 넘기면 판례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번 판례는 자격증의 대여라는 것은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사하면서 공사 업무를 행하면서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랬어요. 이게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투자를 하고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도록 하여도 그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를 가리켜 자격증 등록증 대여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럼 여기서 잠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언급할 건데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투자를 하게 하고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도록 해도 당연히 이거 대여가 되어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맞죠? 그 정도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3번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비록 스스로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무자격자가 작성한 계약서에다가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춘 경우는 이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 그럼 이거 읽어보면 느낌이 팍팍 오는데 우리 개업공사죠 정확히. 그래서 개업공사가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가 있는데 무자격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이 인감을 날인해 주는 방법으로 직접 본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 형식만 갖춘 거예요. 형식만 갖춘 경우는 이건 자격증 등록증 대여란 얘기죠. 그럼 이때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식만 갖췄다.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췄다고 그랬죠. 거기
형식만 갖췄을 뿐 이거 밑줄 쫙 꺼놓고요. 동그라미 쳐놓고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럼 이건 대여란 얘기죠. 처벌사항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뉴스 대표 사건 4번 판례인데 명함을 파악고 다닙니다. 이분이 자격증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호가 신기하게 부동산 뉴스였어요. 부동산 뉴스. 그래가지고 대표 해가지고 100컨 이렇게 받고 다녀요. 이 명함 받으면 이분을 공인인사로 오인할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사칭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뉴스 대표 사건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무자격자가 중개사무소의 대표자임을 나타낸 명함을 썼다면 이런 분명한 사칭이라고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이게 사칭이 안 되려면 앞에다 어떻게 쓰시냐면요, 이렇게 쓰시면 돼. 그럼 이건 사칭 아닙니다. 그죠? 아니면 뭐 실장 대표라고 하시던가.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게 바로 이제 4번 판례가 그겁니다. 밑줄 궁금한 잠깐 보시면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란 명칭을 기재해 사용한 것은 공인인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알아보시겠죠? 이 판례 엄청 잘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5번 판례 있잖아요. 중개 행위에 해당한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봐서 통념상 결정함으로, 그런다고 그랬죠?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상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중개 행위인지 여부는. 공인인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의 중개 행위에 의한 권리의 득실을 행하는 법률 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공사법에 의한 중개 행위에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대여 행위로 처벌했는데 이거예요. A가 자격증을 B한테 빌려줬거든요. 빌려줬는데 이분이 빌려가지고 중개 업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갑을 간의 거래를 중개를 하는데 이 빌린 자가 지금 중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률행위 자체가 강행법규에 반하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행위였다는 얘기죠. 거래행위 자체가 이게 불법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중개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자가 주장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자격증을 빌려준 것은 적법한 중개행위라고 빌려줬지 이거 불법 중개행위라고 빌려준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자가 빌려갖고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중개를 했으니까 이건 중개로 아닌 걸로 보이고, 따라서 이건 내가 자격증 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이 점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 자격증 빌린 자의 중개 행위가 이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소개하는 행위는 분명히 중개행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가 없다. 중개행위로 봐야 된다. 소개행위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건 분명한 대여다라고 판단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단 참고만 해주세요. 5번 판례는 그 정도만.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합니다. 많이 쉬고 빨리 끝나죠? 참 좋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만 이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늦을 수 있어요.